플러터로 앱 개발 입문하기에 발표를 맡은 양수장입니다. 제 소개를 좀 하자면은 저는 이제 플러터 송도 오거나이저랑 그리고 GDG 송도 오거나이저를 겸하고 있어요. 그 GDG 송도 같은 경우에는 구글 디벨로퍼스 그룹이라고 해서 플러터 같이 이제 구글 팀에서 그 개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지원들을 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구글 I/O 익스텐디드라든지 아니면 드페스트 같은 이런 굵직한 행사들을 각 지역별 챕터로 이제 오거나이저를 통해서 이런 그 뭐 새로운 이슈라든가 아니면 이벤트들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블루프로그라는 회사에서 테크 리드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다가 플러터로 넘어온 케이스고, 그리고 백엔드랑 데브옵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쁘지만은 저는 이제 앱 개발자입니다. 네. 발표 진행하기 앞서서 그 발표 자료에 링크라든지 이제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요. 제가 공개용 발표 자료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QR코드 한번 이제 공유해 드릴 테니까 제가 한 5초, 4, 3, 2, 1,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플러터가 다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아직 뭐 플러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다거나 아니면 개발해본 적이 없으신 분 혹시 계실까요? 네, 이 사람들 대상으로 일단 좀 진행해 볼게요. 그, 일단은 우리가 기술 발전이 빠르게 되면서 시장 상황이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빠르게 변함에 따라서 이 수요를 빠르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들과 다양한 도구들이 지금도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러한 기술들 중에 일부는 이제 더 나은 걸로 이제 대체되거나 아니면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기술 개발자, 그러니까 CTO들이 많이 CTO나 팀장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도입하려는 이 기술이 미래에도 유효할 것인가 아니면은 금방 사라질 것인가 이런 걸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많이 참고하는 게 바로 이 커뮤니티 파워를 좀 많이 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플러터를 좀 약을 잘 팔기 위해서 플러터의 성장세에 대해서 잠깐 조사를 해봤었는데, 이 2021년 기준으로 GitHub 스탁 개수가 이제 13만 8천 개, 그리고 트위터의 팔로워 수가 17만 8천 명, 그리고 미드업 멤버가 6만 명 정도였는데요. 이제 이게 2023년에 들어서는요, 15만 1,000개의 스타 개수와 그리고 22만 6천 명의 팔로워 수, 그리고 미드업의 7만 5천 명의 수치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플러터 송도라든가 플러터 서울 그리고 플러터 대구 같은 경우에는 플러터 미덤 네트워크라는 이제 구글 플러터 팀에서 관련된 미덤 네트워크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70여 개의 나라에서 155개의 챕터가 존재하고, 직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플러터 미덤에 가입한 회원 수가 7만 5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활동 외에도요, 장기적인 지속성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드맵 발표라든지 뭐 아니면은 플러터 포워드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구글 플러터 팀에서는 이제 사용성 업데이트나 아니면은 뭐 행사 개최 이런 거를 좀 도와가면서 이런 플러터의 개발 생태계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으로 이제 해외 많은 기업들이 플러터 도입을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뭐 심지어 이제 신규 프로젝트가 보통 플러터로 많이 런칭을 하고요. 국내 스타트업도 이제 플러터를 활용하는 케이스도 있었죠. 그래서 구직 시장에서도 플러터 개발자의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플러터 도입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라도 진짜 한번 개인 프로젝트라도 한번 찍먹해 보시고 해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플러터에 대해서 발표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플러터란 단일 코드 베이스에서 모바일, 웹, 데스크톱 플랫폼용 네이트 컴파일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만든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데요. 이를 통해서 개발자는 사용자 경험을 저하시키지 않고 모든 플랫폼에서 원활하게 실행되는 멋진 고성능 앱을 빌드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플랫폼에서 작동할 수 있느냐? 플러터는 이제 프레임워크, 엔진, 임베더 이렇게 세 가지 계층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플러터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자가 주로 쓰는 SDK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프레임워크는 다트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실 때 뭐라고 했죠? 커맨드 클릭, 맥 같은 경우는 커맨드 클릭을 통해서 함수 정의를 들어가면은 그 다트 코드를 쉽게 만날 수 있고, 윈도우 같은 경우는 알트 클릭인가?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단일 코드 베이스를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킷을 이용해서 개발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플러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임워크를 구동하는 로우 렌더링 및 애니메이션 엔진. 앞전에 이제 설명드렸듯이 C++로 작성된 뭐 스케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새로 대체될 임펠라 엔진이라든지 이런 게 바로 플러터 엔진에 속하고요. 이 엔진은 이제 2D 그래픽을 렌더링하기 위해서 이제 다트의 가상 머신을 활용하게 되는데 적시 컴파일과 그리고 한 리로드 같은 적시 컴파일과 그리고 이제 제품이 출시됐을 때 프로덕션이 앱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전 컴파일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터 임베더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터를 다양한 운영체제 환경에서 구동하기 위해서 플랫폼별 코드를 정해 놓은 계층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안드로이드랑 iOS 그리고 웹이라든지 리눅스, 맥OS, 윈도우 뭐 요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앞으로 4.0까지 가면은 이제 거의 하이브리드 플랫폼은 플러터가 독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플러터 아키텍처는 사전 빌드된 UI 컴포넌트 및 위젯 세트를 제공하는 이제 프레임워크 계층과 고성능 렌더링 및 애니메이션 기능으로 프레임워크를 구동하는 엔진 계층, 그리고 플러터 앱을 다양한 운영체제 및 플랫폼에서 실행하기 위한 이제 그 임베드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터의 환경 설정 같은 경우에는 각 운영체제별로 꽤 다르긴 한데요. 보통 이제 제가 플러터 스터디를 송도에서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보통 많이 묻는 질문들이 두 가지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이제 iOS를 빌드하고 싶다. 두 번째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VS 코드를 사용하느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엑스코드, iOS 같은 경우에는 엑스코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맥OS, 그러니까 이런 맥북 같은 환경에서만 빌드가 된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 개발 툴 같은 경우에는요, VS 코드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그냥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VS 코드 같은 경우에는 좀 가볍기는 하지만 사전에 좀 설정해야 되는 뭐 익스텐션이라든지 세팅이 좀 사용자들한테는,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VS 코드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 설정을 마친 다음에 플러터 프로젝트를 처음 생성하게 되면은 이제 보게 되는 화면이 이제 카운트 앱인데요. 첫 카운트 앱의 이 프로젝트 구조를 살펴보자면은 가장 크게 이제 루트 밑에 라이브러리 폴더와 안드로이드 폴더, iOS 폴더 이렇게
두 가지,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플러터 프로젝트를 생성했을 때 웹이라든지 뭐 리눅스 환경, 윈도우나 뭐 이런 거 특별한 그 운영체제나 플랫폼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해당 플랫폼이나 운영체제의 폴더도 생성된다는 점,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하려는 이 단계에서는 안드로이드랑 iOS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트 폴더 안에는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앱의 시작점인 메인 다트 파일이 있고요. 이 다트 파일에서 확장을 해서 그 앱에 동작하는 모든 기능들을 이 메인 다트 파일에 정의하거나 아니면은 별도의 다트 파일을 만들어서 구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 그리고 소스 파일, 소스 폴더, 그리고 메인, 뭐 리소스 폴더, 그리고 뭐 자바 코틀린 폴더 이렇게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파일명만 일단 지금 기억을 해두시고, iO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터 폴더랑 그리고 러너 폴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 루트 폴더 바로 아래에 있는 펍스펙 YAML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다음 장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인데, 먼저 보고 계신 화면이 이제 인포피 리스트 파일인데요. 이 플러터에서 네이티브 쪽 설정을 할 때 가장 필요한 두 가지 파일이 바로 인포피 리스트, iOS에서 인포피 리스트고, 안드로이드에서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이 있는데요. 이 인포피 리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iOS에서 이제 앱에 대한 설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앱 이름이라든지 번들 식별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원되는 기기나 아니면은 뭐 포트레이트나 아니면 뭐 수평형으로 제공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일반적인 앱 화면을 제공할 것이냐, 이런 화면 방향을 또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포피 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키 중 하나는 이제 CF 번들 아이덴티파이어 키인데요. 이 키가 이제 앱스토어에 업로드를 할 때 다른 앱과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식별자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CF 번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터의 빌드 번호를 의미하고, 이제 제가 여기 선언한 허리 스킨 같은 경우에는 허리 스킨입니다. URL 스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앱이 다른 앱을 구동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문자라든지 메일 투 뭐 전화 같은 이런 스킨들을 능동적으로 처리를 할 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NS 카메라 유지지 디스크립션 같이 유저의 기기에 접근하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카메라라든지 위치 정보라든지 블루투스 같은 이런 거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설정을 따로 하게 되고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라는 곳에서 이러한 설정들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앱 이름, 패키지 이름, 그리고 권한, 활동 등을 같이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미션 태그에서 이제 따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카메라 권한을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파일 로케이션 같이 이제 위치 정보를 따로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인포피 리스트와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는 이제 앱에 대한 네이티브 설정에 대한 이제 다양한 설정을 이제 요 두 가지 파일을 통해서 설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엑스코드 컴피그 파일과 빌드 그레드 파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엑스코드 컴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의 빌드 설정을 따로 이제 컨트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API가 개발용에만 쓰여야 된다, 아니면 특정 API가 만약에 출시된 API가 출시용 API만 사용이 된다, 이런 빌드 페이지를 나누는데도 사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자기가 본인이 그 무료용 앱, 유료용 앱 같이 이제 그 기능별로 제공되거나 제한이 되는 이런 앱을 만들 때 이제 플레이버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이 엑스코드 컴피그 파일이랑 그리고 이제 빌드 그레드를 설정을 좀 많이 건들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앱의 번들 식별자를 따로 구성을 한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버전 번호 등에 대한 변수도 따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은 develop x config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develo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용으로 따로 제가 설정을 한 케이스고, 제품 출시용 같은 거는 이제 product x config으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드로이드에서는 그 따로 파일을 이제 구분할 필요 없이 요런 이제 플레이버 디멘션을 통해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은 릴리즈랑 뭐 요런 게 있죠. 빌드 타입을 통해서 제가 관리를 하고,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제 플레이버를 본격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서 자기가 이제 빌드 페이지를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앱에 대해서 뭐 별도의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는 앱을 만들 때 이 두 가지 파일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루트 파일 바로 밑에 있던 퍼스펙 파일 같은 경우에는요, 플러터의 이제 종속성, 라이브러리에 대한 종속성을 해결하거나 에셋에 대한 이제 설정을 따로 해줘서 플러터가 빌드가 될 때 해당 에셋을 잘 가져올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린트 같은 이런 걸 설정을 해서 이제 앱을 개발을 할 때 뭐 이런 린트 같은 기능을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보시면은 디펜던시 바로 밑에 플러터 SDK, 그리고 쿠퍼티노 아이콘 바로 밑에 제가 디바이스 프리뷰라고 해서 그 라이브러리를 하나 추가한 게 있는데요. 이 디바이스 프리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펍데브에서 공개된 패키지 중에 하나로 그 플러터에서 이제 기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라이브러리를 많이 올리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그 이름과 버전을 이렇게 기입을 한 다음에 그 빌드를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잠깐 다뤄볼게요. 그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제 메인 액티비티가 있는데, 이 메인 액티비티 같은 역할은 플러터 엔진을 구동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티비티를 플러터 액티비티라는 형태로 확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설정이 되어 있는 것 외에도 메소드 채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벤트 채널 이런 거를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직접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내용 중에 하나인 메소드 채널, 플랫폼 채널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릴 때 아마 더 자세하게 보시게 될 텐데, 그 플랫폼 채널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네이티브의 기능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플러터 팀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iO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 델리게이트 스위트 파일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앱 델리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이 처음에 구동될 때의 진입점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플러터 앱 델리게이트를 이제 확장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셋업 파이어베이스라는 이제 그 메서드를 호출을 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파이어베이스 별로 이제 키가 별도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 키를 이제 빌드 페이지별로 따로 관리하기 위해서 설정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네이티브,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iOS에서 사용하는 파일들을 잠깐 살펴봤고요. 이제 다시 플러터로 한번 돌아가 보자면은 메인 다트 파일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카운터 앱을 보시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챙겨 보셔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플러터에서는 모든 것이 위젯이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요거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상태가 없는 위젯과 상태가 있는 위젯, 요 두 가지 차이가 어떤 건지 한번 좀 중요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레이아웃 위젯과 그 스캐폴드 위젯, 요 두 가지 위젯을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그 플러터 프로젝트는 메인 함수를 진입점으로 가지게 되는데요. 이 메인의 런 앱을 통해서 이제 플러터 앱을 구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터 그 위젯에 마이앱 위젯을 바로 선언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스테인리스 위젯을 확장을 해서 마이앱 위젯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스테인리스 위젯은 그 말 그대로 변경 가능한 상태가 없는 위젯입니다. 동적으로 이제 내가 어떤 액션을 트리거하거나 아니면 액션을 취하더라도 상태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는 위젯이기 때문에요. 바로 다음에 볼 이제 스테이트풀 위젯 같은 경우와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보시면은 워터웨어 위젯은 홈 파라미터에 마이 페이지라는 이제 위젯을 받게 되는데요. 이 마이 페이지 위젯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풀 위젯을 이제 확장을 하고 있고, 보시면은 별도의 스테이트를 인플레이트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마이 홈페이지 스테이트를 이제 또 스테이트를 확장한, 거기 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그 플로팅 액션 버튼을 트리거 했을 때 그 숫자가 늘어나는 그 액션 눌렀을 때 이제 그 트리거에서 상태가 변경되는 위젯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봤을 때 제가 스캐폴드 위젯을 먼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캐폴드 위젯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건축물을 세우게 될 때 비계라는 걸 좀 세우게 되는데요. 이 비계가 철골 구조물을 타게 돼요. 그래서 이 철골 구조물을 통해서 시멘트 작업을 하는 이런 나무 판자를 더 씌우게 되거나, 아니면은 작업자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겸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플러터에서도 앱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앱바라든지 아니면 뭐 바텀 액션바라든지 뭐 플로팅 액션바, 그래서 현대의 모바일의 UI를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그 파라미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캐폴드 위젯 내부에 자식 위젯들을 수직 순서로 정렬하는 이제 컬럼 위젯이 존재합니다. 이 컬럼 위젯이 이제 수직으로 나열하는 케이스라면은 로우 위젯 같은 경우는 수평으로 나열하게 되는 케이스인데, 이 컬럼 위젯과 로우 위젯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이 묶어서 레이아웃 위젯이라고 우리가 칭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 간격을 주게 되는 패딩이라든지 센터 아니면은 뭐 요런 기타 등등의 위젯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라이먼트도 아마 레이아웃 위젯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레이아웃 위젯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그리고 컬럼 내부에는 이제 플로팅 버튼을 몇 번 눌렀는지 나타내는 텍스트 위젯, 두 가지 텍스트 위젯이 선언이 되어 있죠. 이 텍스트 위젯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을 표시하는 이제 플러터에서 미리 만든 위젯이고요. 이 그 스타일을 선언을 해서 글꼴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디자인 테마에 선언된 녀석들을 참조를 해서 일관성 있게 글자의 요 폰트들을 정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잠깐 또 보자면은 네네. 잠깐만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스테이트리스 위젯과 스테이트풀 위젯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카운터 앱에서 이제 인크리먼트 카운터라는 메소드가 상단에 위치하고 있죠. 이 인크리먼트 카운터에서 이제 set state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의 변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그 스테인리스 위젯과는 다르게 스테이트풀 위젯 같은 경우에는 매번 상태가 변경을 하고 나서 set state를 호출을 하면은 플러터 엔진에서 변경되어 있는 이제 트리가 어떤 건지 동적으로 추정을 한 다음에 해당 부분을 이제 다시 그려주는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테인리스 위젯과는 다르게요, 별도로 이제 스테이트를 인플레이팅 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클래스가 별도로 있고, 거기에 이제 인크리먼트를 호출하게 되면 셋 스테이트 호출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게 됩니다. 네. 설명을 좀 잘 못했는데 이따가
Q&A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다루고요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네이티브에 대해서 다룰 수 없고, 그리고 간단하게 플러터에 대해서 샘플 코드 앱을 통해서 간단히 다뤄봤고, 이제 네이티브 플랫폼 코드와 통신할 수 있는 플랫폼 채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메소드 채널이랑 이벤트 채널 두 가지가 있는데, 메소드 채널 같은 경우에는 플러터에서 네이티브 코드를 호출을 할 때, 그리고 이벤트 채널 같은 경우에는 네이티브 센서에서 특정한 트리거를 발생을 시키면은 플러터가 수신 대기하고 있다가 해당 이벤트가 오면은 트리거를 시켜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코드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터 쪽에서 이제 그 채널을 설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트리거를 할 수 있는 겟 배터리 구분자를 선언을 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채널과 구분자를 설정을 해주고요. 각각의 이제 네이티브 코드에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코드인데, 메소드 채널을 등록을 한 다음에 항상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겟 배터리 레벨 구분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해당 로직을 처리하고, 그렇지 않을 때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선언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리절트 석세스로 그 결과값을 이제 플로터 쪽으로 전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iOS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앱 델리게이트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겟 배터리 구분자를 통해서 해당 결과값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을 전달을 받게 되면은 제가 여기서 선언을 했던 이제 겟 배터리 레벨, 여기서 이제 결과값을 받은 다음에 UI를 통해서 변경을 시켜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코드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공유드렸던 발표 자료에 동영상 링크를 첨부를 해드렸는데요. 이 동영상 링크 같은 경우에는 압력 센서를 이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이제 그런 플러터 UI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제 플러터에 어느 정도 입문을 하신 분들이 다음은 이제 뭐 하지? 라는 질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잠깐 이제 팁스 앤 뭐 베스트 프랙티스로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발표를 하셨던 이제 쿠로고님이 재작년에 발표하셨던 플러터 페스티벌에서 이제 게시랑 프로바이더랑 BLOC 패턴 비교 분석 이런 내용으로 해서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좀 고등한 레벨에 가게 되면은 상태별로 따라서 이제 UI를 그려주게 되는데, 그 UI를 그려주는 거를 상태별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앱을 다이나믹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이제 발표했던 커리 아키텍처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플러터를 1점 때부터 개발하셨던 이제 송도에 계신 손민재 개발자분께서 이제 플러터로 실제 서비스를 개발하셨던 경험을 나타내셨고, 마찬가지로 이제 플러터 테마를 통해서 디자이너랑 어떻게 소통하는지 발표를 해주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 배포 같은 경우 앱에서 이제 패스트레인을 통해서 이제 앱에 빌드를 한 다음에 배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자동화인데 이제 개인 앱 뭐 에스파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어라든지 중국어 같은 걸로 이제 자동 번역해서 스토어 정보를 이제 업로드하는 케이스였고, 재창님이 발표하셨던 ML, 그리고 플러터를 어떻게 해야 잘 쓸까라는 내용을 다뤘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